다시 문제를 보면 지금 신청해야 되는 게 유성현을 상대로 유성현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 유성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제3자한테 양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서찬희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부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서찬희에 대해서 소장 송달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을 첨부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되죠.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서면에 보통은 옛날 같으면 그 동장이나 반장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라는 불거주 사실 확인서를 붙이면서 아울러 더 완벽하게 하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말소됐다라고 하는 주민등록표를 붙여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신청 서류에는 소장과 달리 그 증명 방법의 증거 서류에 증명 서류에 표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소명 방법이라고 써야 돼요. 증명 방법이 아니라. 소장은 증명 방법을 이제 거기 마지막에 말미에 쓰는데, 이런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과 소명, 민사소법에서 그냥 막연히 했던 부분인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소명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는 뭐 그 주민등록표가 증명 방법도 될 수 있는 급이지만, 하여튼 용어는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소명이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증명 방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등이에요. 그렇게 됐고, 답안을 이제 한번 봐봐요. 답안을. 소장에 지금 상황까지의 소장에 원고 쓰고 김장호를 쓰는데 주민등록번호 등을 써요. 왜냐하면 동명이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요. 그래서 원고 쓰고 원고가 김자홍으로, 그 다음에 주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써야 되고, 이 경우는 개인 변호사예요. 소송대리인은 개인 변호사 말고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법무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법무법인일 땐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무슨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뭐뭐하고 그 담당 변호사를 써줘야 돼. 담당 변호사.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소송대리인 쓰고 주소 쓰고 연락처 쓰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익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자연인이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소송대리인이 이제 법무법인인 경우 말고 당사자가 법인, 뭐 은행, 회사, 조합 이런 등등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게 그 변호사 실무 책자에서는 소장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실무 투 책자에서는 판결문 쓰는 거.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쓰는 거랑 판결문한테 쓰는 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란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거 자꾸 익혀야 돼요. 그 다음 피고는 3명이니까 1, 2, 3인데 이름과 주소인데 세 번째 이름과 주소 썼는데, 그 다음에 사건명을 쓰는데 사건명은 당사자가 소장에 적어서 하는 식으로 여기다가 당사자 다음에 쓰는데, 이 사건은 정확히 보면 물품 대금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있는 거니까 물품 대금 등 청구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명을 붙여서 냈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공동소송이 유성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과연 물품 대금과 관련성이 있는 거냐, 당사자로서 유성현 등장하는 거 말고 이게 65조에 우리가 공동소송 요건을 보면 뭐예요? 뭐 동종 정도의 관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간에 이게 동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주체무자와 보증관계에 있어서의 물품 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률상 원인에 따른 관계로서 공동소송이 인정되겠죠. 주체무자와 보증인 관계는. 그런데 지금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사실은 이 사람 유성현하고 결부되면서 나타나는 거지, 청구 자체로 보면 이게 유성현한테는 객관적 병합이 있을 수 있죠. 유성현 자체한테는 뭐예요? 보증금, 보증관계에 있어서 보증금 지급 청구 플러스 이전 등기 청구, 이 두 개가 유성현 기준으로는 객관적 병합인데, 유성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나머지 부분은 과연 그러냐? 그랬을 때 앞에서 공동소송의 요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뭐 등등,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원고에게를 뺐네요. 왜 원고에게를 뺐어요? 결국 청구 취지 기본적 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본적 틀을 외워야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는데, 이 원고에게가 1과 2 걸리니까, 그럼 피고는 왜 못 빼요? 피고도 둘 다 걸릴 텐데. 첫 번째는 피고들은 3명 거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유성현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피고는 부분을 공통으로 빼는 건 뺀 게 더 복잡하겠죠. 빼낼 방법이 있는 게 없죠, 도리가. 그러니까 원고에게만 뺐네요. 그래서 원고에게 피고는인데, 첫 번째는 3명 피고니까 피고들은, 그 다음에 이 3명의 관계를 여기서는 연대하여, 연대보증관계니까 연대하여, 만약 이게 단순보증이면 각자, 어음관계면 합동하여,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그 실무책자에 매번 그 나오는 거죠. 연대하여 1차 대금하고 2차 대금 합친 게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1차 대금에서 미납된 1,300만 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2008년 12월 아마 그 기록 등에서 보면 19일까지 한번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20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거고, 2차 대금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였던 2009년 1월 5일에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1월 6일부터 각자 또 여기 딱 한번 써줘야 돼요. 두 개 다 걸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1,300만 원하고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두 건이니까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다 갚는 날까지. 그럼 또 뭐까지 말하냐면, 한 번 연 24% 앞에다가 또 각자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다 갚는 날이 각 다 갚는 날까지고, 연 24%도 앞부분에도 24%고 지금 뒷부분도 24%니까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도 한 번 또 각을 써야 돼요.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4%. 연 24%가 지금 앞에 1,300만 원에도 걸리고 두 번째 1,700만 원에도 걸린다는 말이죠. 연 24%가. 그러니까 다 갚는 날까지도 둘 다에 걸리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무모하게 두 번은 쓰는 것까지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갚는 날이라는 것도 각 다 갚아야 되고 까지를 치는 거고, 연 24%도 거기에도 걸리는 거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니까, 두 번째도 걸리는 거니까 사실은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4%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앞에 각이 있으니까 보통은 한 번만 처리한다.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인데, 이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반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하게 써야 된다. 여기 금원을 지급하고지, 이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뭐 이자를 지급하고 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원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하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2번으로 나로, 여기서는 나로 연결되니까 지급하고,
하라 이렇게 만들어도 뭐 되긴 되겠죠. 하라. 근데 지금은 큰 1번으로 해서 원고에게를 뺐으니까 마치 종지 문장으로 쓰지 말고 연결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가 아니고 지급하고로 해서 연결시키면서 피고 유성연은 원고에게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폼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하라라는 폼인데 원고에게를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 원고에게는 지금 앞으로 뺐죠. 이건 교집합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피고 이때는 그다음 피고들은였기 때문에 이건 공통교집합 못했죠. 피고는 원고에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항상 동시이행, 상환이행 요 내용이 담겨있죠. 피고가 주원이니까 원고로부터 지금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인 동시이행 내용인 요 경우는 중도금 중에 일부가 잔금 지급 시까지 이자까지 첨부돼서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 사건에서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라는 말 써도 되고 동시에 또는 상환으로 동시에 원고에게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매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매매 계약으로 쓰지 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럼 대상 목적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데 그 앞에 목적물이 와야 돼요. 여기서는 화성시 기산동 59 이 토지를 이때는 대라고 해야 돼요. 그건 등기부 등본 보면 돼요. 950 요새 이 단위가 바뀌어서 평 쓰지 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평방미터, 미터 제곱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 대가 일반 토지면 되고 또 뭐 잡종지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그 등기부에 보면 나오니까 등기부 등본에 따라 써야 되는데 대지 또는 토지 이렇게 쓰지 마라. 우리 일반적인 사례는 뭐 대지, 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에서는 대라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등기부 등본을 보면 돼요. 그 실무 책자 보면 혹시 등기부 등본하고 또 뭐 토지대장하고 그게 틀리면 뭐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 나와요. 토지대장은 실제 소유권 그 자체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 토지대장 같은 건 세금이나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나오고 하니까 보면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책자에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조금 틀렸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의 가항은 이를 가나로 했는데 나는 가집행 신청을 하면 틀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이전 등기 같은 것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존대어로 써요, 항상. 존대어는 아니고 이게 뭐죠? 무슨 체라고 그래? 그냥 다체가 아니라 합니다, 였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상환이행 판결로 동시이행 항변이 나와서 상환이행으로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나중에 보면 뭐야? 한 동시에가 아니라 한 다음에라고 나오는 류의 상황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는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 안 갚았다, 남았다 뭐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럼 꼭 거기는 뭐 갖고 또 문제를 내냐면 변제충당이나 상계충당 그걸 꼭 거기다 도입해요. 변제충당. 왜냐하면 변제충당은 이렇게 까다 보면 뭐한테 뭐 더 이익이 빠른 것에서 법정충당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그 계산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그런 기록이 한번 꼭 나와요. 계산시키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남았어요. 다 못 갚고. 그러면 어떻게 판결문, 지금 판결문에 나오는 주문이 이쪽 이제 청구취지 신청에 일부라도 기각되지 않게 쓰려면 이 경우도 뭐예요? 지금 동시에 상환이행 판결을 애초부터 원고소장에서 고려할 필요 없어요. 실은 그냥 단순이행 청구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저번 말했듯이 동시이행 항변이 나와서 이제 그렇다면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원고가 단순이행 청구를 했지만 상환이행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그런 동시이행 항변이 나오고 그 항변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에 따른 판결을 함에 있어서 혹시 처분권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가 우리가 소송법에서 도는 그 싸움이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라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뭐 특별하게 자기는 단순이행 청구에서 상환이행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뭐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줘도 처분권주에 의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데 일부라도 그럼 그게 일부 패소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느낌에서 상환으로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밀린 셈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각 판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패소하지 않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초에 상환이행적인 내용을 담아서 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청구의 취지가 나오는데 아까 근저당 관련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1,000만 원 정도 변제 충당 꼭 그런 쟁점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서 하여튼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변제가 채 안 됐다라는 식으로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면 어떤 판결 주문이 나오느냐. 또 그런 판결 주문을 우리가 일부라도 기각되지 않게 청구 취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 그 1,0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때는 동시에가 아니라 왜 그럼 다음이에요? 그 지급받은 다음은 왜 다음이에요? 그건 선이행이에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근저당권 말소는 내 것 치르고 말소받는 거지 상환이행이 아니니까 그때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줘야 돼요. 마저 그 저당권 설정됐던 채무액을 내가 갚고 나서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저당권 관계에서는 동시에 표현이 안 나오고 선이행 판결로서 이런 거 다 장래이행 판결의 내용으로서의 선이행 판결로서 그렇게 판결의 주문이 나오는데 애초부터 그러니까 청구 취지 일부라도 기각되지 않게 하려면 그 금액을 자기가 잘 계산해서 그러니까 꼭 변제 충당 그 틀을 함께 물어봐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 마저 안 된 거다라는 어떤 계산을 하게 해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 하는데 말소 등기에는 또 특이해요. 이전 등기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데 말소 등기는 여러분이 내가 작년에도 사법시험에도 재작년인가도 내고 했는데 항상 나오는 게 말소 등기 청구의 소송문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런 실무적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무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말소 등기 청구의 소송문은 뭐냐 꼭 물어보죠. 그 말소 등기 청구는 말소 등기의 원인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고 말소 등기 자체를 소송물로 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한번 이렇게 유추해봐요. 말소 등기 청구는 원인을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청구 취지에. 그렇다면 왜 이 말소 등기 들어가는지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전 등기 청구는 어떻게 돼요? 그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건지가 하나의 별개의 소송물 단위라고 했잖아요.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구 취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또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의 그 문구가 돼야 되는데 말소 등기에는 뭐 무권 대리 때문에 말소한다든지 통장 허위 표시니까 무효해서 말소한다든지의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말소 등기의 주문이라든지 말소 등기의 청구 취지에는 그 원인을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울러. 좀 이따 나중에 또 그 부분 나올 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청구 취지가 구성됐네요. 그래서 청구 취지 구성하는 이 틀을
이제 입에서 배야 돼요. 입에서 이렇게 배서 나와야 되는데 적절한 이제 교집합을 써가면서 하는데 복잡한 거는 거기 동시에 항변 이런 거 들어가는 문구 고틀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거 써봐야 돼요. 이거 말로 해봤자 안 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청구 원인은.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물품 대금 지급 청구라든지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전 등기 청구라든지의 사실상 요건 사실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매매 계약 내용만 딱 써주면 되는데 물품 대금 지급 청구에서 이 경우에 자기가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것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매 대금을 받기 위한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피고가 동시행 항변을 한다든지 하는 입장에서 등장할 건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 밝히느냐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는 자기가 매매 계약 체결한 것만으로 해서 해도 무방하지만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이 여기 붙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거고 이행지체를 발생시키려면 동시이행항변에 있어서 자기가 이행한 것을 자기 의무는 이행을 한 것을 전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인도했다라는 것이 등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그런 거죠. 하여튼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 지연손해금 청구 때문에 지금 인도 사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이 설사 없더라도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할 거라면 내가 인도한 것을 미리 밝혀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쟁점에 있어서 빨리 싸움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아직 나는 내가 너한테 인도한 것에 대해서 너는 지금 인도한 게 뭐가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너한테 인도했다. 뭐 이런 게 예상되면 스스로 그냥 나 인도했는데 라는 것까지를 즉 재항변적인 항변과 재항변적인 이런 다툼을 아예 소장에 쓴다 한들 뭐가 이상하냐가 내 이야기죠. 그게 어차피 쟁점 될 건 빨리 싸움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낫지. 그게 네 입에서 나오느냐 내 입에서 나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그거 부각돼서 싸울 거면 꼭 네 입에서 그 말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이해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내가 끌고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기 네가 할 일 안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꼭 기다려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을 갖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이제 매매계약서, 물품 공급계약서를 보고 그 청구 원인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 쓸 때 보면 뭐 주어와 그다음에 시간과 상대방과 그다음에 어떤 목적적인 거와 그다음에 마지막 행위 이런 식으로 쓰라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그 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좀 아까 말했던 것은 그 물품 대금 청구만 할 것이라면 인도 사실은 요건 사실이 아니나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도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인도 사실도 기재해야 된다. 지금 첫 번째 인도에 해당하는 게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저쪽은 대금 지급 청구를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인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매계약만 체결돼서 목적물 달라라고만 하면 되지 대금 내가 잘 치는지 안 치는 누구 입에서 나와서부터 문제가 도출되겠어요? 매도인, 피고로 삼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두 번째는 오히려 그거 먼저 잘 네가 캐치해서 얘기해줘야 된다. 또 이런 식의 청구치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동시이행 항변적인 그 매매대금이 제대로 다 치러졌는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면 돼요? 자기 입장에서 지금 매매대금 안 치렀다고 하고 있지만 논리대로 매매대금은 안 치렀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뻔뻔하게 그냥 뭐예요? 다 치른 척하고
그냥 매매 계약을 전제로 왜 이전 등기 안 해주냐? 그쪽서 매매 대금 채 못 치렀다는 얘기는 그쪽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쪽 얘기에서. 그런 거죠, 상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물품 대금 지급 청구는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찬이랑 유성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을 밝혀줘야겠죠. 보증계약에 따른 게 청구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청구가, 첫 번째 사건에서는 청구가 두 개 있는 거죠. 물품 대금하고 보증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청구에 대해서 여기는 이전 등기 청구가 또 하나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청구 원인 쓰고, 요거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관계에 대한 청구 원인을 쓰고,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관계에 대한 청구 원인을 쓰고,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한 청구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요것을 하나 마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소유권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 경우도 매매계약만 밝혀주면 되겠죠. 매매계약 내용만 밝혀줘서 청구 원인을 구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청구 원인을 쓰면 되겠죠. 일단 쭉 보면 가에서 연대보증까지 같이 합쳐서 썼네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다가 연대보증을 합쳐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매매계약 딸랑 쓰고 또 보증을 또 독립적으로 쓰는 것보다 매매계약의 보증이니까, 매매대금에 대한 보증이니까 매매대금에 대한 보증으로 붙여 써서 가로 항목을 잡았고, 나는 이덕춘한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썼고, 다는 그러면 보증채무와 물품대금 청구에 있어서 실은 또 하나 청구가 있어요. 소송물이 또 하나 있어요. 잘 구별을 해보면 본 이 채무에 대해서 부대 청구라고 부르는데, 주청구는 아니고 부대 추가돼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청구, 이게는 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가, 요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 일자가 아까 1차분에 대해서 2007년 1차분이 2008년 12월 20일부터, 1차분 나머지가 2008년 12월 20일부터, 2차분이 2009년 1월 6일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연 24%인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연 24%의 약정 이율이 물품 공급 계약서에 나오니까 그것대로 하면 돼요. 그 약정이자 연 24%가 있고, 그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 이율인 연 20%부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약정이 없을 때는 민사관계라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해당하는 이율인 연 20%를 다 갚을 때까지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경우는 연 24%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당연히 연 24%를 붙이는데, 그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붙이느냐 보면서 굳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붙일 필요가 없는 연 24%니까 애초부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적으로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이 경우도 금원을 지급하라야 나중에 청구 취지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청구원인에서는 그게 지연손해금 뭐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데, 아까 24%, 연 24%의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치에 나왔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를 여기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매매 계약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도금 부분이 오히려 마저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다만 그 이자 발생은 어디까지
지연손해금은 그 이자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다음부터는 굳이 더 붙일 필요는 없냐면 잔금과 함께 그쪽이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서 이전 등기 서류 넘겨주는 그 부분서 그쪽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지연손해금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금 남았던 중도금 남았던 중도금 중에 일부 남았던 2천만 원에 대한 1개월 40만 원과 잔금 1억 원 합한 1억 2,0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사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이제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어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번 총정리해줘요. 결어. 도중에도 또 소결론 비슷하게 도중도중에도 한번 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익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아까 말한 이게 소장에는 입증 방법인데 공시송달 신청서는 소명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증거로서 4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그 등기부 등본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첨부서류는 입증 방법은 4통. 왜? 피고 말고 법원도 한 통을 가져야 되니까 4통이 붙는 거고 이 사건은. 그런데 그 소장은 왜 또 3통이냐? 소장은 원본을 법원에 내니까 부본은 이제 3명만 붙는 거죠. 3명 것에 대한 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여기 보면 피보전 채권, 자기가 지금 보전하는, 피보전하는 거와 두 번째 보전의 필요성이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보증증권 끊어서 담보 제공을 하는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완벽한 자기 확정 판결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잘못하다가 남의 재산을 묶어뒀다가 손해 등이 이제 발생하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붙이는데 현금으로 그 가격에 따라서 지금 가처분 대상이 되는 가격에 따라서 상응하는 얼마를 붙이는데 그걸 진짜 뭐 5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에서 5천만 원 내고는 하지 않고 이게 보증으로 끊어서 내는 거죠. 한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가 그 한 5천만 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권을 끊어서 해서 내는 것이다. 라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인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거죠. 역시 피보전 채권하고 보전의 필요성인데 이런 가압류가 조금 남발된다라는 게 문제이죠. 거꾸로 가압류가. 그래서 남발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확 결론은 자기 주장상은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남발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2005, 6년부터는 가압류에 대해서 진술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진술서. 그래서 자기가 이 가압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남용되고 하니까 조금 더 그 함부로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은 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14면에 보면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이렇게 써내도록 하고 있어요. 남발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진술서를 쓰고서 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은 소명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을 붙인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불거주 사실 확인서도 같이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공시송달은 민사법 뭐 195조 6조 그쯤 보면 이제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데 어제 말했듯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인데 이렇게 신청을 보통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이해하고요. 오늘 기록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